지금 핵잠수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MIT 항법 전문가의 한마디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무려 1,200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기술,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 예상했던 그 기술을 미국보다 먼저 성공한 나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하! 분명히 조작이겠죠. 한국이 성공했을 리 없잖아요. 미 국방부 수석 분석관은 코웃음을 치며 한국을 무시했고 전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의 성공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국방부로 전달된 충격적인 보고서 단 한 장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기술에 핵잠수함까지 더해진다면 미국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마저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해냈다고요. 그럼 가짜 뉴스를 믿으십니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30년간 GPS를 빌려 쓰던 나라가 갑자기 독자 항법 위성을 운용한다니.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도 이보단 현실적이겠네요. 워싱턴 DC, 미 국방부 작전실. 새벽 3시에 펜타곤은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엘리자 로렌스, 국방부 항법 시스템 분석관이었죠. 20년간 GPS 신호를 추적하며 세계 각국의 위성 능력을 평가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하버드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받고 MIT에서 위성통신을 연구했죠.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백악관 안보회의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날 새벽도 평소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모니터 12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 화면엔 실시간 위성 궤도와 신호 강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왼쪽 모니터엔 유럽의 갈릴레오, 오른쪽엔 러시아의 글로나스, 중앙엔 우리의 GPS 신호가 깜박이고 있었죠. 크리스 정이 나사 제이 보낸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내 대학 동기이자 현재 나사의 수석 엔지니어였어요. 엘리자, 이상한 신호가 잡히는데. 크리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반도 남부 상공에서 GPS 대역을 벗어난 주파수가 감지되고 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신호가 흘러들어온 거겠죠. 아니면 북한의 재밍 실험이거나. 그런데 다음 순간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0.1m. 화면에 찍힌 위치 오차였어요. GPS 군사용이 아니면 5m에서 10m 정도 오차가 일반적인데 0.1m라니.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잊었죠. 잠깐, 이거 뭐야? 크리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호 식별 코드가 한국 코드로 시작하네. 한국, 대한민국. 그 작은 반도 국가가 독자 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2022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개발 계획과 실전 운용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독자 위성의 꿈을 꾸다가 포기했던가요. 토머스 차관보님께 보고해야겠네. 크리스가 빨간색 비상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일시적인 신호 이상일 수 있어요. GPS 위성이 태양풍에 영향받으면 가끔 이런 수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괜히 새벽에 난리 피울 필요 없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낮은 사이렌 소리가 작전실 전체를 뒤흔들었죠. 평소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붉은 글씨로 경고문이 떴습니다. 미확인 항법 신호 감지, 한반도 지역. 한글로 번역하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모니터 오른쪽 구석에서 신호 강도 그래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노이즈인 줄 알았어요. 우주에는 수많은 전파 잡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패턴이 너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정확히 3초 간격으로 펄스가 발생했고 진폭은 일정했죠.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송출하는 신호였어요. 그것도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신호였죠. 나사 메인 서버 접속이 안 돼. 크리스가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네트워크가 과부하 상태야. 다른 기관들도 이 신호를 분석하려는 것 같은데. 일본 우주청, 유럽 우주국, 다들 난리가 난 모양이야.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한국이, 진짜로, 반도체는 만들어도 위성은 다른 차원의 기술인데. 화면을 확대했더니 한반도 지도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실시간 신호 커버리지였죠.
제주도부터 휴전선까지, 동해부터 서해까지 한반도 전역을 빈틈없이 덮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어요. 보통 민간용 GPS는 오차가 5m에서 10m 정도입니다. 군사용도 1m 내외죠. 그런데 이 신호는 0.1m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토머스 차관보입니다. 스피커폰에서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죠? 크리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속 데이터를 분석했죠. 신호 주파수, 변조 방식, 암호화 프로토콜, 모든 게 GPS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자 규격이었어요. 더구나 암호화 수준이 군사 등급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허락도 없이 토머스 차관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동맹국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단독으로? 그때 또 다른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일본 방공식 별구역에서였어요. 도쿄 항공관제소가 미확인 항법 신호를 감지했다는 긴급 보고였죠.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신호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동북아시아 전체가 이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분 안에 전원 접속하세요. 국가안보회의 멤버들도 모두 깨우세요. 전화가 끊기자 크리스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엘리자,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한국이 정말로 해낸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한국이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GPS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럴 능력이 있을 리가.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0.09m, 0.11m, 0.08m. 오차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GP가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접속됐어. 크리스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나사 데이터베이스에 겨우 들어갔어. 잠깐, 이게 대체 뭐지? 화면에 위성 궤도 시뮬레이션이 떴습니다. 정지 궤도 3기, 중궤도 5기, 총 8기의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정교하게 덮고 있었어요. 완벽한 기하학적 배치였습니다. 누가 봐도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된 구조였죠. 언제 이렇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크리스가 급하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발사가 2025년 3월. 8달 전이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조용히 위성을 쏘아 올린 거야.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화상회의 화면이 켜졌습니다. 국무부, CIA, NSA, 공군 우주사령부, 심지어 백악관 상황실까지. 미국 안보 관계자들이 하나둘 접속했어요. 다들 잠옷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토머스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여러분, 한국이 독자 항법위성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정확도는 0.1m 이내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NSA 국장이 물었어요. 동맹국이 우리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이런 결정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문제였죠. 7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새로운 텍스트가 떴습니다. 한국 위성 001 활성화. 첫 번째 한국 위성이 공식 가동을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그 문구가 마치 선전포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펜타곤 전체가 차가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다시 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제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분석관이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모두 준비하세요. 토머스 차관보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붉은색으로 깜박이는 모니터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한국 위성 001이라는 글자가 계속 깜박이고 있었어요. 작은 반도 국가가 하늘의 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제 20년 경력과 신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예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잠도 못 잔 채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메릴랜드까지 1시간 거리였지만 3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운전하는 내내 라디오에선 한국 위성 이야기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과장된 뉴스일 뿐이라고요. 민간용이야. 분명히. 저는 핸들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군사용 정밀도를 낼 수 있을 리 없어.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왜 지금까지 GPS를 썼겠어? 나사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2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JP, MIT, 칼텍, 스탠퍼드.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었죠. 크리스가 메인 스크린 앞에 서 있었어요. 궤도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지궤도 위성 3기와 경사지구 동기 궤도 위성 5기를 운용 중입니다. 총 8기의 위성이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GPS 31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8기로 무슨 정밀도를 낸다는 거죠? 크리스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붉은 선이 급격하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죠. 오차 범위입니다. 현재 확인된 수치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cm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0cm라니요? GPS 군사용이 미터 단위인데 말이죠. 브레넌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MIT 항공우주공학과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불가능합니다. 위성 8기로 그런 정밀도를 내려면 보정 신호가 필요한데. 그래서 더 놀라운 겁니다. 크리스가 화면을 바꿨어요. 한국은 지상 기준국 150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보정 시스템이죠. 우리가 군사용으로만 쓰는 기술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5년. 브레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5년 전부터 이걸 준비한 거야. 우리 눈을 피해서 말이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토머스 차관보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백악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한반도 정밀도 보고서를 오늘 안에 수정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GPS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거였죠.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항법 시스템 공급자가 되겠다는 건가요? 토머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일본 기업 3곳이 KPS 수신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만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GPS로 구축한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가 또 다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KPS는 GPS와 호환되지 않는 독자 신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다른 주파수와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럼 GPS 재밍에도 누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크리스가 대답했습니다. 북한이 GPS를 교란해도 KPS는 정상 작동합니다.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펜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브레넌 교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사 내부 브리핑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어제 작성된 따끈따끈한 보고서예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세계 7번째 독립항법 시스템 보유국으로 등극.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에 이어 한국이 이름을 올린 거였죠. 이게 언론에 나가면 토머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2시간 후 CNN이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한국, GPS 독립선언. 이어서 BBC, NHK, 모든 주요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죠. 크리스가 스마트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 보셨어요? 작은 거인, 하늘을 정복하다라네요. 저는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민간용일 거예요. 군사용 정밀도는 다른 차원의 기술이니까.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가 제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였어요. KPS 군사 작전에도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정밀도였습니다. 군사용도 플러스 마이너스 5cm를 유지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5cm. 브레넌 교수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우리 군사용 GPS 20배 정밀한 거군요. 토머스 차관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GPS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어딘가 저 위에 한국 위성 8기가 돌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면서요. 엘리자, 크리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젊은 연구원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이거 보셨어요?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한국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의 길을 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별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우리가 만든 별이라니요. 저는 지난 20년간 GP의 유일한 별이라고 믿어왔는데 말이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이었어요. 로렌스 박사님, 내일 아침 대통령 브리핑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오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너머 우주 공간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요. 차에 올라타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까지 위성 2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성되면 총 10기의 위성으로.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들을 수 없었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이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오만 속에 안주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cm.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토머스였어요. 엘리자, 방금 확인했는데 일본 방위성이 KPS 사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현관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한국 시스템을 쓰겠다고요? 농담이시죠? 아니요. 그들은 이미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KPS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볼수록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히 GPS를 모방한 게 아니라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설계였죠. 저녁 무렵 크리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이터 속보 봤어. 싱가포르도 KPS 도입 검토한대.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 위성들이 돌고 있겠죠. 침묵 속에서 하지만 강력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서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데이터가 우리를 비우는 것 같다. 우리의 오만을, 우리의 무지를. 한국은 이미 하늘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날 새벽 침대 옆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토머스 차관보였어요. 엘리자, 당장 펜타곤으로 와요. 코드 레드입니다. 코드 레드. 국가안보 최고 위기 상황을 뜻하는 신호였죠.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라디오를 켜자마자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현재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GPS 신호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발 항공기 12대가 긴급 회항했으며 악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GPS 교란이라니. 그것도 동북아 전역에서요. 펜타곤 상황실에 들어서자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엔 동아시아 지도가 떠 있었는데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GPS 교란 지역을 표시한 거였죠. 북한입니다. 공군 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대규모 재밍을 시작했습니다. 출력이 평소의 100배 이상이에요. 크리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일본 상공이 완전히 마비됐어. 나리타발 항공기 23대가 태평양 상공에서 길을 잃었대.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GPS 신호 강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40데시벨, 마이너스 50데시벨.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대만도 똑같습니다. NSA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타이베이 항공관제소가 수동관제로 전환했습니다. 해상 물류도 마비 상태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니 한국 부분만 파란색이었어요. 정상 작동 지역이라는 뜻이었죠.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한국만 멀쩡한 거죠?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어요. 서울 김포공항발 실시간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김포공항 관제탑 내부가 보였어요. 놀랍게도 관제사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는 정상 작동했고 항공기들은 질서정연하게 이착륙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토머스가 중얼거렸습니다. GPS 없이 어떻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정하늘 사무관과 화상 연결이 됐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장교였죠. 미국 측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정 사무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PS로 전환했기 때문에 GPS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북한이 그걸 몰랐을까요? 교란 주파수를 조정하면 KPS는 완전히 다른 대역을 사용합니다. 정 사무관이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양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교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양자 암호화라고요? 그건 아직 실험 단계 기술인 줄 알았는데요. 크리스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인정하기 싫지만 화면이 분할되면서 청주 KPS 관제센터가 나타났습니다. 한태윤 박사가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과학자였는데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현재 KPS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한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항공관제 오차 0.1m, 해상항법 0.13m,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토머스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지금 동아시아에서 정상적으로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정 사무관이 대답했습니다. 순간 상황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CNN을 켰어요.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놀라운 광경입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의 하늘이 텅 빈 지금 한국 상공만 항공기들이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막이 떴습니다. Only Korea is still moving. 한국만 여전히 움직인다. 그 문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조종사 교신 내용입니다. 통신병이 오디오를 틀었습니다. 인천 관제탑 델타 189입니다. 우리는 GPS를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델타 189 인천입니다. 걱정 마세요. KPS 신호로 유도하겠습니다. 주파수 118.7로 전환하세요. 전환했습니다. 오, 맙소사. 신호가 완벽하네요. 한국 시스템인가요? 맞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가 한국 시스템에 의존해 착륙한다니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레넌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싱가포르발 화물선 30척이 부산항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KPS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구라서요. 얼마나 많은 항공기가? 토머스가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78대가 한국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NSA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KPS의 정확도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0.1mm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죠. GP에 완전히 먹통이 된 상황에서도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했던 거야. GP가 마비될 때를 기다렸던 거지. 정 사무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주변국 항공기들에게 KPS 신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무료라고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이 선의를 베푸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건가요? BBC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정부, 한국의 긴급 지원 요청. 이어서 로이터, AFP, 모든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어요. 일본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다니 토머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태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제게는 비수처럼 들렸어요. 미국은 GPS로 세계를 통제하려 했는데 한국은 KPS로 세계를 돕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상황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우리가 만든 GPS가 무력화된 날, 한국이 만든 KPS가 동아시아를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께 보고해야겠습니다. 토머스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고요. 저는 모니터를 계속 응시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파란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KPS 위성들이었죠. 작지만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혼란에 빠진 하늘의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엘리자, 이제 인정해야 해. 한국이 해냈어. 우리보다 먼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0.1m. 그 정확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2시간 후 GPS 교란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전 세계가 목격했으니까요. GPS가 무너진 날, 오직 한국만 하늘을 지켰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항법 시스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사실상 한국 KPS의 승리 선언이었다는 거요. 저는 펜타곤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 KPS 위성이 있겠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요. 주차장에서 크리스를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엘리자,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오만이 무너진 날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 날이고요. 크리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날, 한국만 움직였다.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하루였네. 저는 차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펜타곤 건물을 봤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어요. 마치 미국의 위상처럼요. 라디오에선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KPS 덕분에 구조된 승객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그들만의 별로도 충분하다는 거요.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늘의 패권이 바뀌었다. GP의 시대가 끝나고 KBS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였다. 미 국방장관실의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군 수뇌부와 국무부 관료들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브레넌 교수와 함께 브리핑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강경파로 유명한 밀러 상원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0년 동맹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헤그세스 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통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주권국가가 동맹국과 상의도 없이 독자 항법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밀러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바로 그때 부관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사토 케니치 일본 외무성 차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한국의 KPS는 동북아 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비판한다니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일본까지 이러면 누군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로렌스 박사, KPS의 기술적 우위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정확도에서 20배, 안정성에서 5배 앞서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 상황에서의 생존성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군사적 제재는? 밀러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브레넌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운용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GPS를 차단해도 영향이 없어요.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토머스 차관보가 태블릿을 들었어요. 한국 언론 인터뷰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한태훈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청주 KPS 관제센터를 배경으로 인터뷰하고 있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한태훈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GPS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KPS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허락이 필요 없다는 표현이 특히 자극적이었죠. 건방진. 밀러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한태훈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훌륭한 동맹이지만 기술 독립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늘의 길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립을 선언한 거였죠. 기술적 독립, 그리고 어쩌면 전략적 독립까지도요. 경제 제재는 어떻습니까? 국무부 관료가 제안했습니다. 역효과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을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는 꼴이 될 겁니다. 브레넌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협력을 제안하는 건 어떨까요? KPSS를 연동하면. 말도 안 됩니다. 밀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의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죠. 미국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비서관이 또 들어왔습니다. KPS 추가 발사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화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발표문이 떴습니다. 내년 초 2기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완성되면 총 10기의 위성으로 아시아 전역을 커버한다고 했죠. 10기, 토머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짜여 있었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그들이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오만에 빠져 있었지. 헤그세스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국무부의 공식 대응을 보류합시다. 성급한 결정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까? 밀러가 항의했습니다. 지켜본다는 겁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전략적 실패로 이어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브레넌 교수가 따라왔어요. 엘리자,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한국은 우리의 그늘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만 몰랐던 거죠.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한태윤 박사의 인터뷰를 다시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죠. 우린 지피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20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을 훑어봤습니다. 한국 관련 분석이 수십 개 있었죠. 하지만 모두 같은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은 GPS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진실을 분석했지만 제 편견은 분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을 약소국으로 영원한 추종자로 규정했던 제 선입견을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크리스였어요. 방금 들었는데 베트남이랑 태국도 KPS 도입을 검토한대. 동남아시아까지. 저는 놀랐습니다. 이미 기술 설명회 일정을 잡았대. 한국이 아시아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죠. GP에 상징하던 미국의 헤게모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을 봤습니다. 흔들리는 동맹, 떠오르는 한국. 사설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은 동맹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선택했다. 국무부 회의실에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밀러 의원도 조용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CIA 보고서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노선을 선택했으니까요. 토머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자기 자신을 선택했어요. 바로 그때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다고 했죠.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통화가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결정할 테니까요. 1시간 후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정중하지만 단호했다고 합니다. KPS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며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맹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았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그늘에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만의 태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직시해야 한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웅장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마치 혼자 남겨진 제국처럼요. 저녁 무렵 한국발 뉴스가 또 들려왔습니다. KPS 수신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계약 상대는 놀랍게도 인도였습니다. 인도까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GP의 독점이 끝나고 다극화된 하늘의 시대가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어떤 별이 KPS 위성일까요? 작지만 단단한 의지를 품고 지구를 도는 한국의 별들. 동맹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진 않았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통제가 아닌 존중의 관계를.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헤그세스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청주에 가서 KPS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장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오세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과장이 있을 거라고요. 10cm 오차라니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수치였으니까요.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불가능할 거라 믿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정하늘 사무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청주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차 안에서 정 사무관이 물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KPS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위협으로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GPS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정 사무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대체제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독점을 깨뜨린 게 위협인가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도시가 스쳐 지나갔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언제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청주 KPS 관제센터에 도착했을 때 건물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입구에서 한태윤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미국 최고의 GPS 전문가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그의 손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긴장이었을까요? 관제실로 들어서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위성 궤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20명 넘는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죠.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태윤 박사가 중앙 콘솔로 걸어갔습니다. 투명한 강화유리 너머로 실험장이 보였습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공간에 정밀 측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빨간 점이 타깃입니다. 한 박사가 레이저 포인터를 켰습니다. 이제 KPS 신호만으로 드론을 그 지점에 착륙시킬 겁니다. 드론이 이륙했습니다. 모니터에 실시간 좌표가 표시됐어요. 소수점 5자리까지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었죠. 현재 오차는 엔지니어 한 명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0.09m입니다. 9cm.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했어요. 드론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어요. 착륙. 그리고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레이저 측정기가 정확한 거리를 쟀어요. 0.08m. 엔지니어가 발표했습니다. 타깃 중심에서 8cm 떨어진 지점입니다. 8cm라니요. GPS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정확도였습니다. 한태윤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속 테스트를 보여드리죠. 다음 1시간 동안 10번의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최대 오차 11cm, 최소 오차 6cm, 평균은 8.9cm였죠.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데이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비밀은 이겁니다. 한 박사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실시간 대기 보정 시스템입니다. 전리층과 대류권의 신호 지연을 나노초 단위로 계산해서 보정합니다. 기술 설명을 들으면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GPS를 모방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죠. 8기의 위성으로 이런 정밀도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성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배치와 신호 처리가 핵심이죠. 우리는 양보다 질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어요. 인천발 파리행 대한항공기가 KPS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항공기 전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GPS에서 KPS로 시스템이 바뀌는 순간 위치 정확도가 미터에서 센티미터 단위로 향상됐어요. 기장이 놀라고 있네요. 관제사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신호는 처음이래요. 엔지니어들의 표정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지만 프로페셔널했죠.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태윤 박사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KPS 개발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로렌스 박사님, 우리가 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GPS 의존도를 줄이려고요? 그것도 맞지만 한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이유는 신뢰입니다. 보호받는 것과 신뢰받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GPS 그 보호의 일부였죠. 하지만 보호는 때로 통제가 됩니다. 우리는 보호보다 신뢰를 원했어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계의 문제였죠. 미국은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가 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자 시스템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만의 시스템으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니까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유럽 우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PS와 갈릴레오 연동을 논의하고 싶대요. 유럽까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미국만 고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실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저는 MIT에서 박사님 논문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박사님이 제 롤모델이었어요. 뭔가 뭉클했습니다. 제 논문을 읽고 자란 세대가 이제는 저보다 앞선 기술을 만들었다니요. 이제는 제가 당신들에게 배워야겠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태윤 박사가 마지막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실시간 추적이었어요. 시속 300km로 이동하는 고속열차의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추적하고 있었죠. 동적 정밀도도 10cm를 유지합니다. 한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었으니까요. 인정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KPS는 GP에 뛰어넘었습니다. 한태윤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협력을 원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관제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모니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밤낮 없이 하늘의 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정하늘 사무관이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었어요. 미국 정부에 뭐라고 보고하실 건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고할 겁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하늘을 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 KPS 위성들이 있겠죠. 작은 나라가 쏘아올린 큰 꿈들이. 기내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한국의 KPS는 기술적 우위를 넘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봤지만 그들은 관계를 봤다. 10cm의 정밀도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보여준 독립의지와 기술 자신감이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크리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우리가 틀렸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 펜타곤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변해야 한다. 통제자가 아닌 협력자로.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지배가 아니라 존중이니까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10cm의 진실을 봤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작은 나라의 큰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리석 기둥이 늘어선 의사당 건물에 들어서면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오늘 제 증언이 한미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청문회장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CNN, 폭스뉴스, 워싱턴 포스트, 모든 주요 언론이 나와 있었죠. 방청석엔 국방부와 국무부 관료들이 앉아 있었고 맨 앞줄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요.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밀러 상원의원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KPS가 정말 GPS보다 우수합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확도에서 20배, 안정성에서 5배 앞서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뒤처졌다는 공식 인정이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70년간 구축한 GPS 체계가 무너진다는 겁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독점에서 경쟁으로, 통제에서 협력으로요. 토머스 차관보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크린의 데이터가 떴어요. KPS의 비교 차트였죠. 현재 KP의 신뢰도는 GPS 대비 1.8배입니다. 특히 전자전 상황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 공개되자 의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국의 기술 우위가 숫자로 부정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사님, 헤그세스 장관이 직접 물었습니다. 청주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도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봤습니다. 도전 정신과 겸손이요. 우리는 GPS로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KPS로 세계와 협력하려 합니다. 밀러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 동맹국의 배신입니다. 배신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독립하는 걸 배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때 보좌관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장관이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인도가 KPS 전면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30억 달러라고 합니다. 30억 달러. 그 숫자가 청문회장을 무겁게 눌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이었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의원님들,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화면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석 달간 KPS 채택을 검토하는 국가들의 목록이었어요. 일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시아 전체가 KPS로 기울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적으로 돌릴 건가요? 아니면 함께 갈 건가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뭘 제안하시는 겁니까? 인정하고 협력하자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KPS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겸손입니다. 기술 독점의 시대는 끝났어요.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장면이었죠. 브레넌 교수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KPS 결합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요청했습니다. 통합 시스템의 오차는 0.3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브레넌 교수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군사용 GPS보다 정밀한 수치죠. 0.3m. 그 숫자가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협력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휴회 시간에 크리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엘리자. 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게 낫죠. 청문회가 재개되자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한태윤 박사였어요.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박사가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GPS를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거죠. 선택지라, 한 의원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선택지입니다. 독점은 혁신을 죽입니다.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죠. KPS의 등장이 GPS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한태윤 박사의 말은 정중했지만 날카로웠어요. 미국의 안일함을 정확히 짚은 거였죠. 협력을 원한다면서 왜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밀러 의원이 따졌습니다. 혁신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노키아에 허락받았나요? 그 비유가 정확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기존 질서의 허락을 받고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헤그세스 장관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로렌스 박사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정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성장을 보지 못했죠. 이제는 인정할 때입니다. 세계는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요. 청문회가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만 남겼어요. 기술은 국경을 넘습니다. 우리의 사고도 그래야 합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포스트에 속보가 떴습니다. 미 국방부 GPS 독점 시대의 종말 인정. 이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만의 추락, 미국 GPS 헤게모니의 종언.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보좌관들이 모두 모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안보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토머스 차관보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국무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공동연구 협정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굴복하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정정했습니다. 굴복과 협력은 다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미국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헤그세스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사님, 오늘 증언에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만의 굴레에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한국은 언제나 협력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KPS는 독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공존,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경쟁이 아닌 공존, 지배가 아닌 협력.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크리스가 전화했습니다. 나사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KPS와 기술 교류를 검토한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인 거네. 제가 말했습니다. 오만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겸손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가 수십 년간 세계 질서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중심이 여러 개인 세상, 다극화된 세계가 오고 있었으니까요. 일기장을 펴고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만의 종말을 선언했다. 쉽지 않은 인정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겸손과 개방, 그리고 협력의 정신. 이제 미국도 배울 때다.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이 KPS와 갈릴레오 시스템의 통합을 공식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빠진 채로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어. 토머스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도 합류할 기회예요. 통제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GP의 독점이 끝나고 여러 시스템이 공존하는 시대.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작은 나라 한국이 있었죠. 오만은 몰락을 부르지만 겸손은 기회를 만든다. 저는 그날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국방부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통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서는 그 단상에 오늘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올라설 예정이었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머스 차관보가 옆에 있었고 반대편엔 정한을 사무관이 자리했어요.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에 온 건 일주일 전이었죠. 그동안 밤낮 없이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토머스가 속삭였습니다. 무대 옆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청주 KPS 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거였어요. 한태윤 박사와 엔지니어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죠. 오전 10시 정각, 측문이 열리면서 헤그세스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해병대 출신다운 꼿꼿한 자세였지만 표정엔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단상에 오른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장관이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PS는 경쟁이 아니라 신뢰의 기술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기술을 신뢰의 기술이라고 공식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지난 70년간 GPS는 세계의 길잡이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독점은 발전을 막습니다. 한국이 만든 KPS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이 됐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정한을 사무관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권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한미항법 시스템 상호운용 협정, 인터링크 양해각서였죠. 문서 표지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외교관이었는데 30년간 한미 관계를 다뤄온 베테랑이었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이제 기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대형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GPS 신호는 파란색, KPS 신호는 빨간색으로 표시됐어요. 두 신호가 따로 움직이다가 서서히 겹쳐지기 시작했죠. 통합 시작. 청주 관제센터에서 한태윤 박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신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동시에 정확도 수치가 나타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cm.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뢰도 수치가 떴습니다. 99.9%. 이것이 협력의 결과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말했습니다. 따로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합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 굴복한 것 아닙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강한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기 위해 손을 잡은 겁니다. 청주 관제센터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화면에 잡힌 한 젊은 엔지니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윤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국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경쟁자에서 파트너가 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과 한국 대사가 나란히 앉았어요. 펜을 든 두 사람의 모습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것 같았죠. 이 협정으로 양국은 장관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호 기술 공유, 공동 연구 개발, 통합 운용을 약속합니다. 서명하는 순간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찰칵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어요. 두 사람이 서명된 문서를 들어 보이자 또 한 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장관이 서명했습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보다 과학의 순간이죠.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뭔가 뭉클했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변하고 있었어요. 오만한 제국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곧 합류하게 될 겁니다. 정한을 사무관이 대답했습니다. 기술 협력에는 이념이 없으니까요.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됐습니다. 통합 시스템의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오차 4cm, 3cm. 숫자가 계속 좋아지고 있었죠. 놀랍습니다. 브레넌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구현되다니요. 폭스뉴스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패권 종말을 의미합니까? 헤그세스 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패권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우리는 멀리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청주에서 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외쳤어요.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한태윤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로이터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반응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토머스 차관보가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항법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정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었죠. 힘이 아닌 신뢰로, 통제가 아닌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질서였습니다. BBC 특파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한을 사무관이 대답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기술 강국으로, 대등한 파트너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GPS의 만남은 인류 전체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우리는 경쟁을 넘어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한을 사무관이 다가왔어요. 로렌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정직한 증언이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워싱턴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GP와 KPS 위성들이 함께 돌고 있겠죠.
경쟁자에서 동반자가 된 두 시스템이. 크리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나사 발표 봤어? 차세대 위성 개발에 한국과 협력한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 대표단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조지타운의 오래된 레스토랑이었죠. 한태윤 박사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신뢰를 위하여, 신뢰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썼습니다. 대립에서 협력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명령이 아니라 신뢰가 지휘한다. 만찬 중에 흥미로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 유럽연합이 갈릴레오 시스템의 개방을 논의한다는 뉴스, 인도가 자국 시스템과의 연동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심지어 중국도 베이더우 시스템의 부분적 개방을 검토한다는 신호를 보내왔죠. 도미노 효과네요. 브레넌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미 협력이 전 세계 항법 시스템의 통합을 촉발시켰어요. 한태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독점이 아닌 공존, 배제가 아닌 포용이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세계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죠. 창밖을 보니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상징이죠. 하지만 이제 그 옆에 다른 나라들의 상징도 함께 설 겁니다. 독점이 아닌 공존의 시대가 왔으니까요. 일기장을 펴고 썼습니다. 오늘 정상이 아닌 장관이 서명했다. 정치가 아닌 과학의 이름으로.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쇼가 아닌 진짜 협력, 체면이 아닌 실질적 파트너십.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신뢰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한태윤 박사의 메시지였어요. 내일 아침, 첫 통합 신호가 발신됩니다.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꼭 그러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대립과 긴장의 시대가 끝나고 협력과 신뢰의 시대가 시작됐으니까요. 새벽에 잠깐 깼을 때 창밖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GPS 위성일까? KPS 위성일까?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죠. 모두가 함께 인류를 위해 길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신뢰가 지휘하는 시대. 저는 다시 잠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다. 협정 체결 이틀 후, 저는 다시 청주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크리스와 브레넌 교수, 그리고 나사 팀 10명이 함께였죠. 미국 정부가 공식 파견한 첫 기술 교류단이었습니다. 인터링크 완전 가동. 관제실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엔지니어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GPS, KPS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순간이었죠.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팀과 한국 팀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포옹했어요. 국경도, 언어도 이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태윤 박사가 메인 콘솔로 걸어갔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위치 오차 0.03m, 3cm라니요. 이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안정화 지수는? 크리스가 물었습니다. 99.9%입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어요. 브레넌 교수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두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다니. 정한을 사무관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또 다른 모니터에 실제 적용 사례들이 표시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자율주행차, 도쿄의 드론 택배, 싱가포르의 정밀 농업. 전 세계가 통합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었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시죠. 한태윤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한태윤 박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작은 빛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공위성들입니다. 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KPS-8기와 GPS 위성들이 교차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우주의 발레 같았어요. 서로 다른 궤도를 도는 위성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죠. 크리스가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실제로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 저도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위성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게 GPS이고 어떤 게 KPS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이제 모두가 하나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정하늘 사무관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님이 특별 메시지를 보내셨네요. 중앙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영어였지만 곧 한글 번역이 함께 표시됐어요.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신뢰는 영원하다.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 의미를 되새겼어요. 한태윤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치보다 명료하네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하늘엔 서명보다 신뢰가 남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었죠. 옥상엔 미국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국적도, 인종도 다르지만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KPS 신호를 감지했을 때가 기억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위협이라고 생각했죠. 미국의 헤게모니가 무너진다고요. 한태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두려웠어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재를 가할지. 하지만 결국 우리는 손을 잡았네요. 크리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됐죠. 한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관제실로 다시 내려왔을 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글로벌 항법 시스템 협력을 공식 지지한대요. 또 다른 모니터엔 실시간 뉴스가 흐르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죠. 러시아도 글로나스 시스템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베이더우 연동 일정을 공개했어요. 유럽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합을 승인했습니다. 도미노처럼 변화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미 협력이 촉발한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브레넌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통합되면 전 지구적 오차를 1cm 이내로 줄일 수 있어요. 1cm. 손톱 하나 크기의 오차로 지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얘기였죠. 저녁 식사 시간, 구내 식당에 모두 모였습니다. 미국 팀과 한국 팀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김치찌개와 햄버거가 나란히 놓인 모습이 재미있었죠.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크리스가 말했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한태윤 박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항법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물이든, 커피든, 소주든 상관없었어요. 마음이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젊은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질문이 있어요. 미국은 왜 변했을까요? 왜 협력을 선택했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혼자 서는 것보다 함께 서는 게 더 강하다는 걸요. 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그걸 배웠어요. 독립도 중요하지만 협력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숙소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청주의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그중 몇 개는 우리가 만든 별들이겠죠. GPS, KPS, 그리고 곧 합류할 다른 위성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신뢰가 만든 하늘길, 통합항법 시스템의 미래. 쓰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KPS 위협으로 봤어요. 한국을 경쟁자로, 적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메시지였어요. 로렌스 박사,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꿈을 꾸고 실현한 거니까요. 새벽 2시, 아직도 관제실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엔지니어들이 보였어요. 미국과 한국, 구분 없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이게 미래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계가 없는 협력, 국적이 없는 기술, 차별이 없는 신뢰.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늘에 남은 건 신뢰뿐이었다. GPS, KPS도 아닌 인류의 신뢰. 그것이 우리를 이끌 새로운 별이 될 것이다. 작은 나라 한국이 큰 교훈을 줬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것을. 오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면 우리 모두가 더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위성이 지나가고 있겠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인류를 위한 길을 밝히면서.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